네, 지금 주제로 잡은 내용은 제가 기획을 하면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뭔가 이렇게 기획이라는 게 어떤 작가분들의 작품 활동과 비슷한 것 같아요. 끊임없이 기획을 하면 할수록 거기서 파생되는 고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나마 기획이라는 하나의 어떤 큐레이터의 하나의 실천 방식을 통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질문을 공유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저는 점점 더 이제 주목을 하면서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도시와 예술에 대한 주제를 제가 이제 기획자로서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하면 할수록 또 그러니까 현대미술에 대한 어떤 영역 안뿐만 아니라 그 밖에서의 어떤 여러 경계지점에서 오는 다른 논의들에 대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저에게도 성찰할 어떤 기회들을 제공을 하게 돼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 자리에서 같이 얘기하고자 합니다. 보시면은 최근에 제가 기획했던 전시들을 한번 나열을 해봤어요. 제가 앞서서 들으셨던 선생님처럼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사회적인 어떤 활동가로서 어떤 예술의 언어로서 사회에 저항하는 어떤 실천가로서의 어떤 태도를 가지고는 아니고요. 저는 사실 굉장히 현대미술에 익숙한 한 명의 큐레이터죠. 큐레이터인데 현대미술과 예술가 이제 도시 사이에서 끊임없이 영향관계들이 많이 있고, 그 영향관계에서 요즘에 예술이 이제 사회나 도시에 저항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회나 도시가 이제 예술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죠. 그 사이를 보면서 과연 어떠한 태도로 기획자가 이 고민들을, 이 경계 사이에서 고민들을 기획으로 계속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첫 번째 하나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미학적인 질문이에요. 현대 미술이 굉장히 최근에 사회 정치적인 어떤 발언이 강화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사실 중요성도 전 세계적으로 끊임없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과연 정치적인 것이 정말 정치와 사회를 발언하는 방식만이 예술이 정치적일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면 미학적인 방식으로 어떤 미술의 언어로 정치적인 걸 발언하는 건 어떤 방향이 있을까 하고, 그래서 두 가지 어떤 테마를 가지고 이제 기획을 해오고 있고요. 그렇게 보시면 이제 빨간색으로 마킹되어 있는 모바일 프로젝트 유카토그래퍼, 마이크로스트랩, 그리고 올해 이제 도시 리서치를 하고 있는 서브토피아가 도시를 테마로 해서 기획을 지금 3년간 계속 1년에 하나씩, 그리고 그 테마는 기존 테마에서 부족한 것들을 계속 보완하는 방식으로 기획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작년에 이제 시작된 컬랩스라는 전시예요. 어떤 사회적인 불안과 위기 속에서 그 불안과 위기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붕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절대 무너지지 않는 이 불가능의 구조는 무엇인가라는 그 부분 한번 가시화해보자라는 작업을 작가들하고 같이 전시를 통해서 했었고, 지금 바로 현재 마치 제가 호흡을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시 오더 디스오더가 이 컬랩스라는 붕괴 구조의 전후 일종의 질서와 무질서가 있다면, 하지만 이 질서와 무질서도 절대 인과관계가 아니죠. 서로의 어떤 파라독스, 굉장히 모순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질서와 무질서라는 어떤 사회의 어떤 균형을 파고드는 그 목소리를 예술의 언어로서 조금 접근을 해보자고 하는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과 사이에 이제 프리마이크로스티랩이라는 약간 낙동과 오대 같은 전시가 하나 있는데, 이 전시 같은 경우는 도시에 대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저 또한 굉장히 리서치를 많이 하게 되고, 작가들 또한 같이 이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서 리서치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리서치 성우 같은 경우는 사실 전시관에서 다뤄지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미술관 같은 공간 같은 경우는 아카이브 섹션을 크게 둬서 충분히 그 사물을 이렇게 관객들과 공유할 수 있지만, 개인 큐레이터 같은 경우는 과정들을 계속 끊임없이 특히 독립 큐레이터의 어떤 장소가 없는 상황, 그 상황에서 과정을 공유한다는 건 굉장히 또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런 부분에서 마이크로스티랩의 전시를 하기 전에 그 마이크로스티랩에 접근했던 어떤 논의들을 한번 그 자료들을 다 모아서 난지미술 창작 스튜디오에 작년에 제가 입주를 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연구자로서 1년간 레지던시 입주해서 기획을 하던 준비 과정에서의 사물들을 전시화해봤습니다. 그래서 저의 어떤 기획의 방식은 저도 사실 좀 고민이에요. 그리고 큐레이터리얼 이런 얘기들을 많이 구분해서 나누기도 하고, 큐레이터리얼 프랙티스라는 말을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데, 만약에
기획자가 그 전시기획의 언어를 하나의 실천으로 생각을 한다면 저한테는 그 실천이라는 건 결과물은 아니고 계속 끊임없이 전시를 하기 위해서 전시 출판, 그리고 이건 출판하기 위해서 리서치가 들어가고 리서치와 전시 사이에서 매개할 수 없는 내용들을 사전 전시로 또 이끌어내고 그러면 계속 사이에서 파생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그 과정들을 끊임없이 기획화하는 것들이 저에게는 실천이 아닐까라고 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할 내용이 과연 예술은 어떻게 공동도시에 개입하는가라는 어떤 주제인데요. 앞서서 이제 처음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그런 그 행동가나 사회 활동가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미술 내부의 시각에서 밖을 보는 어떤 밖을 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계에서의 어떤 얘기를 다루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서 들으셨던 어떤 그런 현장감들 얘기하고는 조금 아마 더 내부적이고 우리 내부에서 고민해야 되는 어떤 얘기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접근을 하자면 사실 한국의 그런 그 동시대 미술에서 그 도시 강조는 사실 얼마 되진 않아서 불과 30년밖에 되지 않았고 그 시작점은 사실 민중미술이 이제 민중미술에서의 그 특히 이제 도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접근했었던 도시화가 불러일으킨 어떤 공동체의 붕괴나 이런 부분에서 비판적으로 접근했던 것들이 이제 한국에서는 최초로 시작이 됐었고 흥미로웠던 거는 이 시기에 88년도 후반도에 팔팔올림픽이라는 경우 굉장히 큰 경제적인 어떤 부흥의 기점이 있었죠. 그러니까 가장 경제적으로 국제적으로 부흥되던 시점에 미술계에서는 가장 이제 저항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글로벌화나 도시화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의식이 대두가 되기 시작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적극적으로 드러나던 시기가 이제 재개발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확산되던 1990년대 후반부예요. 이때는 또 아이러니하게도 IMF라는 굉장히 경제적인 어떤 파국이 있었고 그 어떤 그러니까 팔팔올림픽 이후에 10년간 사실상 계속 고수상승하는 어떤 경제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한 번의 사회적인 붕괴를 맞이하면서 어떤 예술가들의 언어 또한 다시 첨예하게 다시 기존의 어떤 저항적인 언어들 재개발과 소비문화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어떤 그 태도들이 모았고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최근에 여러 작가들, 어떤 정치 사회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작가들 90년대 후반에 이때 당시에 이제 활동을 시작했던 작가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2000년대에 들어서 사실은 이 도시에 대한 파도는 굉장히 공공미술의 활성화와 더불어서 좀 복합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저항적인 부분까지도 제주권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흡수를 하면서 일종의 어떤 그 사회 참여미술이라는 어떤 그 명칭 하에서 다변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내부에서 예술이 장소를 접근하는 어떤 방식들을 본다면 최근에 이제 제가 현대미술에서 어떤 전시들을 보면서 한 3가지 정도로 최근에 경향이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미술관이 이제 도시로 적극적으로 나가서 공공과 소통하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전시장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장소를 아주 적극적으로 얼마 전에 미스터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장소를 굉장히 파격적으로 재현을 하고 있죠. 근데 그거는 분명히 재현이라는 말에 조금 적합하지 않을 것 같고요. 장소를 경험하는 방식,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실 안에서 읽고 있는 어떤 장소성에 대한 얘기를 화이트킹보다는 그리고 미술이라는 어떤 조금 더 발언과 컨셉이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마련함으로써 장소를 경험하게 하고 있는 자리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공원장들이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pompidu 센터가 지방의 어떤 소도시들을 순회하면서 소속품을 보여주는 방식들, 그리고 심지어는 이거는 그 아트바젤 가장 영향력 있는 세계에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아트페어인데 그 아트페어에서 이제 분점을 내서 쇼하을 하거나는 바젤에 있는 미술관인데 이렇게 팝업의 형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일종의 이 사람들은 미술관을 불러 모으는 게 아니라 직접 작은 규모의 건축을 지어서 아트페어에 이제 플러그인하는 형식으로 미술관의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시 속에 그리고 관객 속에 지금 개입하고 있는 모습들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말씀드렸던 그 전시장 안에서의 어떤 미술 내부의
도쿄에서 장소가 재현되고 있는 부분들은 워낙 이제 사실 올라프리아스과 같은 어떤 프로젝트들 테이트 모던에서 터미널에서도 프로젝트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더 과감하게 들어오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작년에 있었던 이제 빨래대 도쿄에서 있었던 전시였는데 그 빨래대 도쿄 전체 전시장을 물로 채워서 보트를 띄웠어요. 그래서 관객들이 보트를 타고 일종의 어떤 마치 동굴과 같은 미술관 장소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런 이제 그 장소들이 미술관 안에서 굉장히 그 경험이 강조되는 거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과연 그 미술의 언어가 이렇게 장소를 미술이 재현하는 어떤 영역들이 끊임없이 이제 시공간으로 계속 파생되고 있는 것들이 이게 하나의 더 새로운 방식의 스펙타클인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상실되고 있는 경험을 미술 안에서 다시 환기시키려고 하는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긴 하는 지점이고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조금 비평적으로도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올해 베니스 비엔날레 프랑스 국가관의 외부 모습이고 내부에 뮤직 스튜디오로 자비에 베양이라는 굉장히 대표적인 프랑스 작가인데 원래 하던 작업은 우리나라에도 공공예술 조형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하학적인 어떤 그 형식을 조금 더 기하학적으로 단순화하는 어떤 조형품들을 많이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프랑스 국가관을 뮤직 스튜디오로 만들어서 전 세계의 뮤지션들이 이제 예약을 하고 여기 와서 녹음을 할 수 있게 하나의 녹음관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평가는 좋더라고요. 기자들을 봤을 때는 일종의 그런 고전음악부터 해서 다양한 세계의 사운드들이 그러니까 완결되지 않은 사운드들이 비엔날레 안에서 되게 여러 스코어도 등장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약간 그 개념미술과 현대미술의 일종의 여러 메시지에 지친 관객들이 오면 음악을 들으면서 위안을 갖는 어떤 평가도 있었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현대미술이 최근에 뭐 장소뿐만 아니라 시각, 뭐 물리, 역사, 음악 굉장히 다양한 장르들을 사실 되게 포섭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폭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연 예술은 어디까지, 어느 영역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성역을 하게 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또 이 전시를 통해서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세 번째 장에 이렇게 공론장들이 최근에는 이제 각 전시마다 굉장히 어떠한 논의들을 관객과 공유하고 어떠한 논의들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간 구성까지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게 예술에서 도시를 접근하는 거라면 밖에서 어떤 예술적인 어떤 예술의 발언을 통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분명히 유자는 공공예술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구도심이라는 어떤 지역성과 굉장히 밀접하게 되어 있는 프로젝트들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 인천의 배달의 스페이스빈처럼 굉장히 오랫동안 지역에 있으면서 하나의 공간, 미술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어떤 자본의 점유에 의해서 계속 끊임없이 허물어지고 있는 그 지역의 어떤 문화를 대항적인 어떤 힘을 구축하고 있는 어떤 하나의 물리적인 거점으로서 예술 공간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최근에 어떤 시민들이 공공예술 참여하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저 또한 굉장히 이 부분이 궁금해서 과연 시민들의 어떤 참여라는 게 어디까지 주체적으로 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제가 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됐었고 그거에 대한 내용은 후반부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사진을 보시는 것 같아는 경사길이에요. 태평동에 있는 공공예술 프로젝트였고 올해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름이 에코밸리 커튼이에요. 혹시 요즘에 밸리라는 단어는 사실 실리콘밸리, 판교밸리 사실 테크노 기술과 관련된 어떤 뉴타운에서는 굉장히 흔히 사용하고 있는 이름이 밸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성남의 이제 구도시로서의 어떤 사실 굉장히 이제 달동네로 불리는 곳이죠. 근데 또 아이러니한 것은 이 태평동이라는 곳은 성남에 있지만 사실 한국에서의 가장 최초의 신도시라고 불리거든요. 그래서 성남이라는 도시가 시가 존재하지 않을 때 광주시의 부분이었을 때 이제 서울에서
일종의 차원에서 철거민을 쫓겨난 사람들이 정착을 하게 되면서 사실 집단 이주를 시켜서 강제적으로 이주를 시키면서 주거지가 필요하면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뉴타운을 만들었고, 그게 이제 80년대 생성이 된 마을이 바로 태평동인데요. 불과 30년에 생겨났던 한국의 최초의 신도시는 지금 현재 이제 구도심으로 불리고 있고, 그리고 판교와 같은 새로운 신도시로 인해서 다시 이제 허물어지는 상황들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제 지역에 있는 공간에서 했던 그 아이들의 그림을 가지고 하늘에 천막을 띄우는 프로젝트였는데, 이 프로젝트에서 좀 흥미로웠던 거는 일종의 어떤 가시적인 그런 천막형의 어떤 공공미술이었던 게 아니라, 사실 밑에 보시면 그림자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언덕길이 여름에 굉장히 그 경사가 많이 져서 주민들이 다니면서 정말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리고, 그리고 그 사실 이 경사를 없애자라는 어떤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불편한 어떤 그 일상생활에서 하나의 어떤 생활 속에 어떤 불편함을 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살고 있던 분이 이제 여기 계속 오고 다녀서 정말 천막 하나만 하늘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해서, 천막을 어차피 달 거면 아이들의 그림을 아이들이 꿈꾸고 있는 어떤 내용들 하늘에 걸어볼까 하면서 작가들의 작업이 아니라 아이들과 협업해서 했던 프로젝트였는데, 굉장히 사실은 어떤 지역의 얘기, 지역의 불편함을 호소했던 내용이었지만, 이 부분은 공공예술이라는, 그리고 지역의 여러 학교들과 같이 연합해서 진행했던 흥미로웠던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는 이 태평동에 걸렸던 것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후에 여기 이제 기획을 했던 오픈스페이스 블러스라는 곳이 현대백화점 판교밸리라고 불리죠. 그 판교밸리에 가서 제안을 하게 돼요. 전시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쪽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도시에 있던 그 도시의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판교라는 어떤 신도시의 현대백화점 가장 자본화된 공간에 하나의 전시로서, 현대미술 전시로서 가서 이렇게 전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 공공미술의 형태가 지역에 구획되어 있는 구도시나 신도시라는 걸 가로지는 어떤 방식에 대해서도 흥미롭게 제가 최근에 이제 봤던 사례였고요. 그래서 이에 앞서서 이제 그런 그 예술은 그렇다면 왜 도시에 개입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한다면, 사실 이건 가장 극단적인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 아주 앞서서 보여드렸던 몇 차평에서 저희가 살고 있는 마을도 아니고, 가장 사회적인 어떤 약자가 임시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동마을, 여기 재개발이 들어갔죠. 그 신도시라는 어떤 하나의 도시와 그 도시에서 이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이 사진을 보여드렸던 이유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생활 안에서 굉장히 큰 많은 갭과 격차들과 간극들이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삶을 살다 보면 사실 저희도 그렇고, 일상은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사실 그 일상생활 안에서 추구해야 되는 가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나의 어떤 나의 가치관, 그리고 내가 관심이 없으면 굳이 그 나의 생활 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어떠한 식으로 세계가 배제되어 나가고 소구가되어 나가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을 둘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술이 유효하다는 예술가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관찰력, 그리고 예술가들이 끊임없이 세계에 질문하는 방식들, 여기에 이렇게 커다란 사회적인 격차가 있다면 이 격차가 왜 생겨났고, 어떠한 사회적인 모순으로 인해서 삶이 이렇게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지, 왜 공동을 아우러질 수 없는지,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 있는 것들이 예술가의 역할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상세한 일종의 어떤 가지화하는 작업들, 이런 부분들이 예술가를 통해서 사실 드러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유효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에서 이제 제가 시작했던 전시가 2014년도에 모바일 프로젝트라는 전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작은 그 정주할 수 없는 삶이라는 어떤 그 정주를 할 수 있는 그 물리적인 공간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공간이 이동한다는 게 일종의 어떤 미학적인 유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 천막이나 밖에 있는 포차들도 다 마찬가지로 월세를 낼 수 있다는 부분이 가게에 들어가 있겠죠. 한 어떤 자본으로부터 사실 소외되어 있게끔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 공간의 이동력에서 접근을 했던 전시들이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같이 전시 참여했던 작가들의 작업에 보면 벤츠 광고판 뒤에 이제 임시 공간을 만들어서 사람들과 공유하는 사례를
사례도 있었고, 그리고 필리핀에 이제 이주해 있는 여성 노동자들인데, 네, HSBC 그 로만 포스트가 지금 굉장히 현대 건축에 있어 중요한 건물인데요. 이 건물을 사실 이제 건축학부는 건축을 공부 과정인데 사실 주말마다 그 필리핀에서 이제 우선 여성들, 그러니까 주말이면 주로 이 여성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가정부 일이기 때문에 주말이면 갈 데가 없어요. 홍콩에서는 사실 여유로 어떤 문화활동 그리고 여가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자본이 없으면 굉장히 불가능한 상태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심지어는 그 거리 길 같은 경우에도 그 쇼핑몰의 가도를 통해서 걸어가게 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한번 다 걸어봤어요. 걸어봤더니 정말 중간에 바닥을 땀을 걷다가 길이 많이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쇼핑몰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자본화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 여가라는 삶 자체가 자본화이기 때문에 그 자본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을 이제 그 다큐멘터리로 보여줬던 스페인 작가 마리사 곤잘레스라는 작가였고요. 그래서 이 작가가 촬영한 이 건물이 아닌 로마포사의 어떤 그 자본의 굉장히 그 하나의 랜드마크인 바닥의 어떤 그늘에서 모여있던 한 이주민들의 어떤 삶을 촬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끊임없이 해서 예술가들이 좀 더 삶의 어떤 삶에서 우리가 잘 직시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부분들 접근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여기 보여지는 거는 이제 건축가인데 건축가들이 사실 이동하는 파리구이와 천막 이런 것들 굉장히 최근에 많이 각 비엔날레나 전시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건축가 과연 건축관과 공간과 공동체 관계가 어디 있냐는 어떤 질문을 했던 작업이었고 그 부분에서 이동하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플리마켓을 여는 공간을 제작하는 거는 충분치 않았죠. 왜냐면 그건 천막 업체가 와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건축가, 중국 건축가가 제안했던 작업은 일종의 그 휠을 어떤 공동으로 움직여만 이동할 수 있는 휠을 만들어서 이 천막을 이동하기까지의 이제 이 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나와서 함께 그 휠을 돌리는 어떤 시간을 사실상 시간이라는 그 시간을 공유하는 어떤 공동체의 경험을 전하려고 했던 어떤 작업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여러 이제 작업들을 제가 모바일 프로젝트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소개를 했었는데 이제 제가 전시를 하는 방식에서 이제 스스로 저의 이제 모습을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송원아트센터라는 정동도서관 맞은편에 있는 굉장히 좋은 건축을 해서 전시를 하게 됐었고 안에서 이제 전시를 제가 구성하는 방식에서 결국에는 이제 결과물이나 다큐멘터리로 해서 일종의 그 대여들 주제마다 대여를 해서 이제 전시를 하게 됐는데 이 전시를 하면서 과연 그렇다면 기획자는 전시의 어떤 전시로 구성하는 방식에서 공간에서 어떤 그 주제를 배열하고 구분하고 주제화하고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가시화하는 방식 말고 작가들이 도시 안에서 경험했던 일종의 여러 마찰들 그리고 거기에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을 기획으로는 과연 어떻게 풀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이제 시작했던 게 그렇다면은 화이트 큐브라는 사실상 전시객자는 가장 훌륭한 공간이에요. 화이트 큐브는 굉장히 주제에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공간인데요. 그 밖을 벗어나서 도시 안에서 내가 기획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라는 이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시작했던 기획이 마이크로 스케일입니다. 작년에 2016년인데 17년도 제가 썼는데 2016년에 했던 기획이고요. 그래서 이 전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모스바이옴 프로젝트에서 어떤 주제가 강조되던 지점들 그래서 스스로 이제 기획의 어떤 실천과 작가들이 개입하는 방식을 과정이라는 것을 전시기간 내내 조금 고려해보고자 했어요. 그래서 과정에서 드러나는 도시 안에서 여러 마찰들을 계속 전시장 안에서 약간 논의하고 공론화하는 것들을 이제 전시 프로세스에 두고 있었고요. 그래서 총 17팀의 그 여러 이제 시각미술 작가, 건축가, 디자이너들이 참여를 했고 이 지도에서 보이는 번호들을 보시면 이 사이트들은 이제 작가들이 직접 개인의 장소로 선택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개인적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도 있었고 본인이 어떤 그 작업의 어떤 재료를 수집하는 공간도 있었고 외국 작가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의아하게 느끼던 어떤 상업 공간과 공공 공간의 어떤 경계가 애매한 지점들 이런 지점들에 이제 개입을 하고자 시도를 했었고요. 그래서 보시면 전시 공간도 그래서 이제 공장식
공간을 골랐어요. 근데 이 공간도 되게 아이러니했던 게 주변에 보시면 이미 다 아파트로 개발이 되어 있는데 여기만 이제 약간 낙동강 오대안처럼 지금 굉장히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현재 재개발이 진행 중이고 지금 10년간 시도했다가 한번 무산이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동네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근데 다시 지금 재개발 조합이 추진이 되고 있고 그래서 아마 10년 안에 재개발이 될 걸로 지금 주민들이 믿고 있는 곳인데요. 이 안에 있는 이제 한국 전쟁 전후에 지어졌을 것으로 추측되는 이제 공간인데요. 사실 건축적으로 이제 붉은벽돌 그리고 굴뚝이 있는 공장 건물 한국에서 이제 가장 굉장히 드물어진 공간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건축사적으로 사실 규명하기 어려운 일종의 어떤 유명한 건축가가 지은 것도 아니고 하나의 그냥 공장진에 있었던 건물들인데 이런 굉장히 미시적인 얘기들이 가치가 없기 때문에 계속 허물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좀 안타깝지만 또 이런 공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들을 발견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술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국 건축가가 개입했던 작업들이었고요.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 빨간색 키높이 그 사람들이 같이 자전거 휠을 돌려서 텐트를 설치하는 작업을 했던 핑크자켓을 좁히는 작업이었는데 한국에 오면서 그런 여러 작은 소형 공장들이 가지고 있는 그 파이프 구조에서 영향을 받아서 이 실제 건물에 이렇게 구멍이 있었어요. 볼드마타클하게 마치 구멍 작업처럼 구멍이 있어. 이 구멍은 예전에 이제 그 공장의 화물들을 도르래로 실어서 밖으로 내리던 어떤 구멍이었고 건축가가 이 부분에 굉장히 흥미를 얻고 지금은 작동되지 않은 사실 지금은 예술의 언어가 작동되고 있는 공장 건물이지만 그 공장 건물에 과거에 있었을 법한 어떤 파이프를 외부로 내보내서 외부내는 약간 조금 괴물 같은 구조이기도 한데요. 이 구조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전시 오프닝 때 저희가 바베큐 파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시를 관람하고 전시장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밖에서 벌어지고 삼겹살 파티 어떤 그 연기를 전시장으로 넣어보내서 전시를 관람하는 사람들의 사실은 경험을 교란시키는, 그러니까 밖을 조금 더 보라, 도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라는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자 했던 건축가의 작업이었고요. 당시에 이제 여러 작가들이 이렇게 모토 엘라스티코라는 이탈리아 건축가인데 광장시장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잘 아시겠지만 한국에 굉장히 많은 그 해외 건축가나 작가들이 있는데요. 그들의 관심사를 보면 굉장히 한국에서의 뭔가 비정형적이고 뭔가 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어떤 일종의 굉장히 이심시적이고 이런 공간적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팀 같은 경우에도 빌링 도시라는 어떤 컨셉으로 어떤 그 노점장이 접었다 펴졌다가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이 반복되는 것처럼 돗자리를 만들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제 12명의 사람에게 배포를 하고 그 사람들이 도시를 빌려 쓰는 방법을 SNS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받았던 방법이고요. 여기는 이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낡은 평상을 고치는 이제 작업을 자청했던 한국 건축가 정희석 건축가인데요. 여기 앞에 있는 사실 언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평상들은 대체로 다 기울어져 있어요. 근데 이 건축가가 사실 이 평상의 수평을 맞추고자 했던 거는 사실 정말 이 평상의 수평을 맞춰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건축가로서 끊임없이 보고 있는 일상에서 건축가가 손을 쓸 수 없는 여러 오차들이 있잖아요. 그 오차에 개입하고 싶었고 가장 사소한 일이기 때문에 사실 건축가로서 절대 하지 않을 것 같은 일을 이제 자청을 했던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슈퍼마켓 주인분이 새로운 평상을 원하게 되면서 이제 실제 평상을 가져다 드리고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의도했던 거는 어떤 일상에서 오차에 건축가가 개입해서 그 오차를 맞춰주는 작업이었는데 이제 슈퍼마켓 주인분께서 너무 낡았기 때문에 폐기하고 싶다고 저희한테 표명을 해서 이거를 이제 원하시는 대로 새로운 걸 맞춰드리고 대신 저희는 이거를 전시장으로 가져와서 전시장 내내 아까 말씀드렸던 전시장 내부에서는 계속 밖에서 벌어지는 개인 작업에 대한 여러 논의들이 벌어졌는데요. 그때 당시 저희가 이제 쉼터이자 논의가 벌어지는 자리를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프랑스 작가였는데 한국
한국에서 사라지고 있는 어떤 건축의 패턴들의 방식을 가지고 일종의 60, 70년대에 존재했었던 타일이 아니라 타일 중에서도 4개의 타일을 맞춰서만 구성이 되는 모자이크 타일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저랑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당시에 어떤 도시공간이 발전되니까 전통 한옥이 양으로 변천되는 사이에서 기능적으로 등장한 게 아니라요. 당시에 60년대 후반부에 한국의 수출 산업 중에 사실 아시아의 어떤 세라믹의 스킬은 굉장히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당시 한국은 지금 현재 어떤 중국의 그 제조업 나라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죠. 굉장히 많은 제조업들이 한국에서 이루어졌고, 당시 일본의 어떤 그 노동 여기 워낙 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한국에서 세라믹 산업을 본격적으로 수출을 하면서 하게 됐던 게 이제 모자이크 타일이었고, 이 모자이크 타일은 지금 유럽으로 많이 수출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당시에 한국의 그 가옥들에게도 이제 유행했던 어떤 방식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또 아쉬운 거는 너무 경제적인 산업 사이에서 발생을 했던 패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건축적인 가치를 논할 시간도 없었죠. 70년대라는 가장 가속화된 시간이었기 때문에 건축적으로도 규명이 되지 않은 일종의 그런 시각적인 패턴으로서만 존재하다가 지금은 재개발로 인해서 거의 다 허물어져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작가가 패턴을 이제 여러 대구, 인천, 서울, 부산을 다니면서 남아있는 이제 구도심에 가서 패턴들을 조사하게 되어 해서 일종의 가짜 타일상을 만들었었고, 이것들이 지금 존재하지 않고 사실 세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뭔지도 알 수 없어요. 사람들이 이거 보면은 포르투갈의 타일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세대 간의 갭, 지금 이런 예전에 존재했었던 한국의 일종의 일시적인 건축 양식을 퍼뜨리는 방식으로 스티커를 배포를 했었고, 그 스티커를 이제 시민들이 길거리에 이렇게 붙이는, 그래서 보여지는 장면이 지금 현재 도시 표면의 모습과 과거 이제 불과 30년 전의 어떤 표면의 일종의 차이가 끊임없이 SNS를 통해서 올라왔던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에어로빅 강사를 섭외해서 서울의 근린공원을 다니면서 근린공원들의 어떤 에어로빅을 하는 퍼포먼스를 제안했던 팀도 있었고요. 그리고 스마트 도시라는 게 또 아시아나 아랍 쪽에 굉장히 유행인 하나의 어떤 도시 발전이나 도시 재생의 키워드로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 스마트한 도시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를 쓰레기통이나 스마트 쓰레기통이라는 하나의 어떤 사업을 통해서 접근했던 제작 기술팀도 있었고요. 근데 그 스마트 쓰레기통 혹시 어디 설치됐는지 모르겠어요. 종로, 신촌 굉장히 번화가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희가 조사하면서 알았던 것이 아이러니하면 청소해주시는 분께서 그 스마트 쓰레기통이 작동되는 시간을 가서 쓰레기를 수거해 오는 게 너무 번거롭고, 그래서 그냥 항상 비정기적으로 본인이 가서 스마트 쓰레기통과 상관없이 쓰레기를 계속 수거해 오고 계셨고, 이런 어떤 도시의 실제 어떤 유용함과 상관없이 작동되고 있는 어떤 하나의 신호가 도시가 스마트하다는 것은 기술이 삽입이 되면 스마트한 것인가 라는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사했던 팀도 있었고요. 이렇게 화문이라는 하나의 작은 사업을 통해서 사라져가고 있는 어떤 골목들을 탐사한 작업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베르토 드크의 작업이 사실상 저한테는 이 전시 어떤 도시와 예술 사이에서 갭을 가장 크게 드러냈던 작업이었는데, 멕시코 작가였고 기존에 한국을 온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도시 공간을 직접 정연함에 굉장히 많은 놀라움을 가지고 있었던 작가였는데, 그때 이제 한국에 방문했을 때 중에 하나 의아했던 건데, 모든 지하철 역사들이 최근에 다 쇼핑몰화 되어 있잖아요. 그것의 배우를 보면 사실은 이제 도시에서 사실은 지하철 역사, 공공장소를 일종의 어떤 개발할 때의 자본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대기업에게 이제 위탁을 하죠. 한 10년 이렇게 계약하고, 대신 그 개발을 하는 대신 10년은 그거에 대한 권한을 이제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구조인데요. 그거에 대한 논란은 사실 최근에 경의선 부지, 홍대나 공덕을 둘러싼 그쪽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리고 사실 그렇게 이제 개발된 가장 첫 번째 장소예요. 영등포 역사. 쇼핑몰과 백화점이 결합된 공간인데 이 공간에 이제 작가가 개입을 하고자 했었고요. 개입하는 방식이 쇼핑몰에서 굉장히 항상 나오고 평화로운 어떤 폐성음악들, 이제 폐성음악이 나오는 시간에 그 폐성음악을 밖에서 연주하면은 과연 그 소비자들이 질서정연하게 나오던 소비자들이 밖에서 연주되고 있는 연주에 어떻게 반응할까, 과연 이걸 상업공간 음악으로 인지할까, 아니면 또 공공공간에서 음악으로 인지할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접근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굉장히 외면을 당했죠.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하철 역사라는 모두나 이동하기 바쁜 어떤 목적지가 있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공간이었고, 쇼핑몰에 가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물건을 사고 나면 사실 집으로 돌아가서 거리를 배회하진 않죠. 그래서 사실 뭐 작가가 의도했던 거하고는 아주 처참하게 사실 실패했던 작업 중에 하나였는데, 그 실패의 과정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상황들을 저희가 목격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여기 사진에서는 뺐는데요. 30분간 저희가 연주를 하게 됐어요. 연주를 하면서 일반인 관객에게는 굉장히 뉴에이지풍의 아름다운 백화점 편의점 음악을 연주함에도 불구하고 연주받았던 하나의 어떤 게릴라 연주 동안에 이걸 관람하고 오신 분들이 있었는데, 영등포 역사에 보면 굉장히 노숙인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한 분 두 분씩 모시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30분간 연주를 듣고 가시면서 이제 연주 잘 들었다 하고 악수를 하고, 사실 이게 뭐 현대미술이든 저희가 공공장소에 개입하려고 했든 이거와 전혀 상관없이 일종의 예술이라는 하나의 그 감각에 사실 귀를 기울였던 사진인데, 저는 그때 이 상황에 있으면서 저도 되게 당황스러웠지만 한 가지로는 그 예술가와 어떤 노숙자가 거리를 배려하는 방식이 서로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지점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걸 깨달았고, 어떻게 보면 예술가와 공공 사이, 예술가 우리도 공공이죠. 분명히 공공이지만 공공에서 관찰되지 않을 중에 그 간극이라는 거, 그 예술가가 그걸 예술의 언어로서 계속 가시화한다는 것에 그걸 공공에게 다시 소통을 한다는 지점이 분명히 굉장히 큰 갭이 있는데, 왜냐면은 그 공공의 작동 논리는, 일상의 작동 논리는 분명히 일상 안에서의 어떤 그 원리들이 있잖아요. 어떤 그 시간과 어떤 장소의 계획하에, 근데 이거에 벗어나서 거리를 배회하고 도시의 어떤 다른 뭔가 속어는 얘기를 한다는 그 어떤 예술가들의 접근 방식에서 오히려 그거에 조응했던 그 거리를 배회하던 분들의 시선에서 사실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고, 그 시점에서 이제 제가 사실 이 프로젝트를 마치고 나서 왔던 저의 고민은 마이크로 스틸의 이 오작동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공공에게 작동되지 않았던 방식들, 그리고 물론 비판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가시적이지 않다, 계속 어떤 전시장에 있어도 잘 안 보이는 어떤 작업들을 끊임없이 작은 골목이나 잘 보이지 않는 공간으로 가서 관객들이 가서 봐야 되는 어떤 방식들, 물론 전시장 안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업데이트를 해서 보여주긴 했지만 일종의 그 프로세스가 있는 도시 개입의 과정을 관객들이 공유하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어떤 그 비판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과연 이 무용함, 어떤 예술이 가지고 있는 무용함이 도시의 아무런 어떤 관객에도 외면받고 공공에도 외면받고, 그렇지만 끊임없이 그 어떤 미시적인 얘기들을 계속 들추어내는 예술이 어떠한 의미가 있냐라는 어떤 논의도 계속 했었는데요. 그 질문에서 저 또한 굉장히 좌절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사실 떠오르던 거는 그 운베르토 두쿠의 연주회에서 사실 일종의 그냥 음악 하나로만으로 만났던 그 노숙인 분들이었는데, 그리고 그 음악으로도 만날 수 없었던 공공이라는 어떤 간극이 있었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제가 방향을 잡은, 다시 이제 작동이 되지 않는 오작동의 어떤 그 도시계획에서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게, 간극을 덮하고 들어가니까 어떠한 것들이 존재하는지를 끊임없이 개입을 통해서도 들추어내고, 우리에게 어떤 개입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그 얘기들을 계속 지속해 나가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공공의 목소리가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공공은 공공예술에 접근하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해서 제가 한 프로그램에 큐레이터로 참여를 했어요. 올해 서울시 공공미술 발굴단이라는 프로그램, 시청에서 하는 프로그램이었고 10명의 큐레이터와 100명의 시민이 10명씩 한 주가 돼서 서울시에 있는 공공예술 작품을 투어를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제가 이제 시민분들을 만났을 때 공공예술 어떤 것 같으세요? 이런 질문했을 때 다들 이렇게 무지개나 뭔가 나에게 심정이 안정을 주고 삶에서 잃었던 것들을 끊임없이 다시 삶이 아름답다는 걸 예술을 통해서 깨닫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와 상관없이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린 거죠. 예술가들이 하는 것만이 사실 공공예술은 아니다. 공공예술이라는 게 어떤 하나의 어떤 형식적인 어떤 부분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도 진행이 가능하고 그리고 어떤 상쇄된 관계를 회복하는 어떤 그 자리를 만드는 것도 공공예술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오히려 제가 반대로 제안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런 마이크로 스케일이라는 예술가들이 동시에 개입하는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굉장히 무용함과 일종의 이런 부분들에서 좌절을 겪었었고 하지만 그 사이에서 발견됐던 여러 감각들 그 지점들을 앞으로 더 가지고 가려고 한다.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어떤 상황들이 담겨져 있는 것들을 실제로 이제 서울시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예술품 대신 시민들이 지금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일종의 어떤 그 공론의 장들 그리고 마을을 가꾸는 모습들 그러니까 공공예술의 범주에 완전히 들어갈 수 없지만 충분히 공공예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탐색을 해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탐사를 그래서 도시계획도 예술가가 주체가 아니라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해서 마련하고 있는 것들을 어떤 시민의 입장에서 도시계획을 제안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다녔던 곳들이요. 보시면 이제 그래서 저희 조는 이제 흥미롭게도 그래서 공공미술품이나 조형물을 조작한 게 아니라 어떤 약간 좀 문제가 남아있는 곳들 그리고 개선이 가능한 곳들 그리고 시민이 자발적으로 마을을 이루고 있는 곳들을 찾아보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조금 저희가 생각해볼 공간이 경의선 광장이었는데요. 공덕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유지가 사기업이 일시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서 그곳에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서 공유지의 역할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는 상황들에 대한 어떤 그 현재의 얘기를 담고 있는 공간인데요. 공덕에 가시면은 경의선 광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 이제 시민단체나 예술가들이 연대해서 지금 이 그 경의선 부지 중에 개발되고 지금 남은 사실상 홍대 주변은 다 개발이 끝났고 공덕역 주변에 이렇게 한 공터가 있는데요. 이 공유지에 대한 어떤 발언을 하고 있는 굉장히 자발적으로 모여진 공간인데 이 공간과 이제 마포구청 사이에서의 그 대립이 굉장히 첨예하게 되어 있고 또 사실상 여기에 개발권은 4개의 그 대기업에게 지금 돌아가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런 이제 경의선 광장이라는 어떤 굉장히 한시적인 그리고 지금 사라지게 될 공간이지만 여기에서 이제 도시의 공유지가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있는 어떤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겨있는 공간은 하나의 공동예술이지 않을까? 이게 시민들이 개입하여서 논의를 계속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접근을 하면서 방문을 했던 것들이고요. 그리고 경의선 책거리 같은 경우도 가장 성공적인 공공미술로 불리고 있죠. 상도 받았고요. 하지만 여기서 배제되어 있는 이 경의선 책거리에서 불과 100m도 안 걸리는 곳에 헌책방들이 있어요. 사실 얼마 전에 지금 신촌에 있는 공시책방도 지금 이사를 가게 된 상황이었는데 홍대 그 예전에 그 기차길 주변에는 많은 헌책방들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지금 많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경의선 책거리가 하나의 새로운 문화의 거리가 기존에 존재해 있었던 헌책방이라는 되게 오래된 그 문화지구의 사실은 되게 지역의 어떤 역사를 담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것들을 절대 커버할 수 없는 상황이죠. 문화의 거리대로 가고 외세 때문에 내몰리는 헌책방들 다시 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있는데 이런 그 경의선 책거리의 어떤 신규 사업적인 어떤 공공공원이 왜 과거에 존재해서 똑같은 테마의 어떤 문화를 매개하지 못하는가 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제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시민이 더 적극적으로 제안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논의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 뭐 밑에 있는 신당 청사 앞에 미술계에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공간이죠. 이거와 대비적으로 이제 동진시장이라는 하나의 마켓인데, 이 마켓은 전통시장이 이제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초반부에는 대환적인 활동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이게 정책적인 지원이 이제 없어지고 민관화되면서 현재는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인사동과 같은 공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이에서 정책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시민으로서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정책의 필요성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얘기들을 이 팀을 통해서 이제 계속 저도 또한 배우면서 진행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방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재개발이 이제 들어간 사이트들도 계속 가보게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영리동 같은 경우에는 소금나루라는 영리동 소금마을이라는 하나의 작은 굉장히 가난한 동네였지만 달동네였지만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웃의 정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어떤 소설책에서도 등장을 하고 있고, 또 불과 2년 전에 소금나루라는 마을 공동체 마을 공동체 회관이 만들어지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올해 이게 다 이제 허물어지고 여기 이제 자리 아파트가 들어서게 됐는데, 그래서 이때 시민들하고 했던 얘기는 조형물이 자리 아파트가 서면 공공 조형물이 들어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공 미술이라는 어떤 조형물 형식이 새롭게 들어오는 방식 대신에 기존의 공동체가 허물어졌을 때, 사실상 정책상 허물어졌을 때 이거를 복원하는 건 사실상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다면 그 마을이 가지고 있던 어떤 가치들, 그 마을을 기억하고 그 마을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공동체 공간이 있었다면, 이 공간을 하나의 새로운 공공미술로 이어나가는 좀 매개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논의들을 이어가면서 이제 이런 도식도 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공공미술이 이렇게 정부와 기업의 어떤 굉장히 일반형적이었다면, 최근에 어떤 시민들의 도시 개혁에서 예술가뿐만 아니라 시민이 더 주도적으로 개입했을 때 단지 미술과 어떤 도시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마을이라는 삶이라는 어떤 공간에서 더 풍부하게 예술을 통해서 방어할 수 있고 환경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이제 다이어그램도 같이 해보면서 굉장히 저에게 의미 있었던, 오히려 그 이전에 제가 몰랐던 어떤 공공과의 간극을 사실은 같이 6개월간 경험했던 시간을 통해서 그걸 격차를 굉장히 열띤히 논의하고, 그리고 그 경험을 같이 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아서 최근에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리서치 프로젝트인데요. 그래서 마이크로 스케일의 어떤 개입이라는 그 오작동을 이제 경험을 하면서 또 하나 느꼈던 것 중에 하나, 개입을 하기 위해 전 사전에 굉장히 그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개입이라도 아주 충실한 리서치를 통해서 계획적으로 접근을 해서 해야 되겠다는 어떤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건 이제 도시 리서치 프로젝트이고, 용인이라는 도시에 대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용인 같은 경우 지금 100만 경기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예요. 네, 사실 10년 전만 해도 인구 10만의 가장 경기도에서도 작은 도시였었거든요. 근데 밑에 있는 태그들을 용인을 검색하면 나오는 여러 최근에 그 도시를 규명하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분양 투자, 그래서 백남 투자 투자도 이제 문화 도시로 유명하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런데 예술가의 리서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건데요. 보시면 멸균 도시, 강남 방주 도시, 굉장히 그러니까 표현화될 수 없는 얘기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리서치 같은 경우는 예술가 리서치가 왜 유효한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또 이 태그가 되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우리가 일상생활 실상 안에서 잘 규명될 수 없는 어떤 영역에 대한 워낙 언어로 규명하기 힘든 내용이기 때문에 잘 보여지지 않는 내용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리서치를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영감을 끊임없이 제가 하는 것들이 실패할 때마다 저에게 영감을 주는 두 분인데, 데이비 하드의 공유제에 계속 적대하면서도 이동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 우리가 함께 공동적인 것을 생산하는 자리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3월 100회다가 얘기하는 예술의 길을 실패해도 문제되지
작동되지 않다. 오히려 실패하는 데도 날 수도 있겠다는, 오히려 작동되지 않는 게 더 예술일 수 있다는, 그게 더 나을 수 있다는 어떤 일종의 얘기인데요. 이 단어들을 되새기면서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빠듯하기는 한데 그래도 건강할 것 같아요. 선생님, 당연히 질문이 있으실까요? 공공미술 합격을 끼는 작품을 처음 이제 만들 때부터 이제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목표로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작품을 만들다 보니 이제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띄게 되는 건지 그게 좀 이제 제가 아까 한국에서 공공미술 접근을 80년대부터 본격화됐다 말씀드렸는데, 당시에 이제 팔파올림픽 때 엄청난 건설 붐이 일어나면서 건물에 이제 미술품 장식, 건축 미술품 장식권으로 해서 새로운 조형물들이 예술의 건물에 들어설 때 일종의 그곳에 어떤 역할을 하는 또 공공미술을 업규화하면서 여러 공공미술품들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사실 공공미술의 시작을 이렇게 이제 자본 안에서 그 자본의 범람 사이에서 일종의 사회적 역할을 최소화하는 주기 위한 어떤 공공예술 작품 이전에는 사실 조금 더 사회적인 어떤 프로파간다나 사회적인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동상이나 마을 앞에 있는 장승도 있고 여러 일종의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공동체 공간 안에서 생겨났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말씀 주신 질문 주신 내용에서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사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것으로 등장했던 게 공공미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자본의 신자유주의 논리에 의해서 사실 그게 굉장히 사유화되고 일종의 그런 소수의 어떤 언어로 그러니까 공유되지 않는 방식으로 가다가 2000년대 이후에 들어서 사실 그거에 대한 이제 문제점들이 여러 논의가 되면서 조금 더 사회 참여적이고 다시 공동체를 복원하는 어떤 공유될 수 있는 방향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방식으로 최근에 나아가고